네, 오늘 모신 분은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홍진채 대표님이 우리 파일럿 모니터 가족분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우리 자기다움님이라고 네. 그 아주 열성적으로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그 희생하시는 분이 헌신적으로 그 채팅창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완전히 그 전에 보니까 그 프로필 사진은 우리 홍 대표 딱 사진으로 바꾸셨다고. 진짜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그런 우리 자기다움님을 비롯한 우리 파일럿 모니터의 홍진채 대표님 그 좋아하시는 분들 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인사 말씀. 이런 게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하트가 작아. 우리의 사랑에 비해서 너무 작아. 그렇지. 네. 많은 분들이 우리 홍 대표님 모시고 방송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네.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워낙 바쁘신데. 자, 일단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정말 우리 뭐라 그럴까요? 정말 2,000선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정반대. 그때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엄청 상승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 상황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장 상황이요. 말씀하신 그대로죠. 6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뭐 밥 먹으러 가서도 옆 테이블에서 이제 경기 침체 온다더라, 주식 다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가 아니라 다른 그냥 여의도 외부의 금융권이랑 별로 상관없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금융권이 아닌 쪽에 계신 분들도 되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시장에 나오시는 전문가 분들 중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영상의 조회수가 또 대단히 높아지고 이랬었죠. 한 달 전, 2달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일단은 트리거는 그 7월 27일 그때 FOMC에서 이제 약간 완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정도의 스탠스를 내비쳤을 때 시장이 좀 많이 환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지난주 수요일에 CPI 발표가 나기 전에 그때도 이미 랠리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CPI가 피크아웃을 할 걸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CPI가 전월 보다는 그 YOY 상승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높으면은 또 급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근데 CPI가 전년 대비 8.5%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또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시장은 다시 랠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그 이 시장에 대해서 성격 네. 이야기하시는 그 어떤 전문가분들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한쪽 파트는 베어마켓 랠리, 그리고 거의 상단에 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나스닥의 상승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건 상승장의 모습 아니야? 이제 본격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6월 말 지나고 7월 초부터도 사실 슬금슬금 반등은 있었고, 그때부터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진성 반등이냐 이런 논란은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떤 경로로 흘러갈지는 누군가는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도 모르고요. 근데 일단 7월에는 그래도 좀 마음은 편했던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너무나 부정적으로 편향되신 분들이 많았고, 또 여러 증권 방송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혹은 영상 조회수가, 좀 대표님께는 아쉬운 얘기지만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구독자도 성장세가 멈췄었고, 그런 걸로 봐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었고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밸류에이션 레벨은 또 꽤나 싼 국면, 그러니까 아주 싼 건 아닌데 비싸다고 하기는 어려운 국면에 진입을 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6월 말 7월 중순 그쯤 국면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때다라고 저도 몇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이고, 잠깐만요. 물 한 잔 드시면서 드시면서 제가 그 분위기를, 제가 느끼던 체감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한 2주 전서부터인가요? 3주 전서부터인가 그 시장은 반등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뭐 그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경기 침체 오고 세상은 저 다운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구독 취소 이거를 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반대의 그 어떤 막 인버스 투자 아니면은 이렇게 좀 더 경기 침체 얘기가 네. 될 거야라는 식의 어떤 영상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괜찮은데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라는 긍정적인 비유에 대해서는 구독 취소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하락이 워낙에 거셌다 보니까 또 아래쪽으로 베팅을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런 분들은 또 속성이 잠깐 반등을 하면은 베어마켓 랠리야 이러면서 잠깐 올랐을 때 거기다가 대고 또 인버스를 잡고 그러다가 또 반등하면 또 인버스를 잡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래도 자기 원하는 쪽으로 보려는 편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쨌거나 이 가격이라는 거는 예측인 거잖아요. 그 펀더멘탈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펀더멘탈 안 좋아질 건 당연히 알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났는데 2분기 실적은 또 생각보단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나면 이제는 또 3분기엔 이제 본격적으로 여전히 인플레이션 레벨은 높은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신규 주문을 줄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에는 진짜 나빠질 거야.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전망은 아마 맞을 거예요.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요 표현 기정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기정사실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라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반응하는 거고 그래서 4분기 지나고 내년 됐을 때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 코스피는 지금 내년 컨센은 한 200조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 올해 컨센이 뭐 연초에는 185조 정도 됐다가 지금은 173조 정도로 내려갔다가 이제 연말 되면은 뭐 보통은 더 내려가니까 뭐 165조. 내년도 시총 분위기를 200조 코스피 전체의 순이익. 순이익을 순이익이 올해는 이제 170조 원저리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내년의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200조 정도로 시작은 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줄어들긴 하겠죠. 네. 근데 올해는 한전이 적자가 워낙 심해서 20조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게 어쨌거나 원가 인상분을 한전이 다 떠안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흑자를 내겠다,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 전기요금 인상분이 다른 기업들의 비용 인상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다행히도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고 원가가 빠지면서 한전이 적자 폭이 줄어든다면 그 적자 폭 줄어드는 분은 고스란히 코스피의 순이익 증가 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00조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내년 180조 정도 기대하는 게 뭐 아주 낙관적인 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자 올해 만약에 160조로 끝나고 내년 180조가 된다면 그러면은 20조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대충 한 13%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은 코스피 순이익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랠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한 5월쯤에 한창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언제까지 안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일단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중간선거쯤 해서 또 경기 부양안이 나올 거고 그때쯤 되면은 다들 내년 실적을 볼 거기 때문에 4분기에는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라는 게 좀 매크로 보시는 분들의 일종의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니까 10월, 11월에 반등을 했어야 될 게 지금 반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펀더멘탈 안 좋은 건 맞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까 이제 내년에 한 180조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시총이 2,000조거든요. 네. 이게 많이 빠졌을 때는 한 1,700조 언저리까지 빠졌었는데 그때는 진짜 코스피 순이익이 한 175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10배잖아요. 175조 대비 1,750조 하면 10배인데 그러면 코스피 레인지가 8배에서 12배 사이였으니까 그럼 딱 중간인 10배 정도면은 여기에서 뭐 더 빠져봤자 얼마나 손해를 보겠냐. 길게 보면 뭐 순이익은 언젠가 늘어날 거고 하니까 여기서는 크게 손해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개별 주식들이 멀쩡한 회사들이 6월에 다 같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에는 좀 맘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코스피 시총 2,000조에
현재 컨센서스 한 165조를 반영을 하면은 한 12배가 넘어가죠. 그럼 조금 더 좋게 봐서 어차피 8월이고 이제 하반기니까 내년을 보자라고 해서 180조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1배 정도죠. 그러니까 8배, 12배 레인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레인지에서 약간 위쪽인데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부담이 생긴 상태인 거죠. 뭐 비싸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여기서 굳이 시장이 랠리를 할 것인가? 랠리를 할 거라고 주장을 하겠다면은 일단 내년 실적 좋을 거 그 어닝 모멘텀 더하기 코스피 이익 레벨에 조금 왜곡이 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훌륭한 성장주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8배, 12배 레인지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주장이 맞다 치고 그럼 LG 엔솔이 들어오면서 PER을 한 0.5배 정도 들어 올리긴 했거든요. 네. 100조짜리인데 순이익 1조 정도, 1조가 좀 안 됐었죠. 대충 1조라 치고 순이익 1조에 시총 100조짜리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코스피를 뭐 한 0.5배 정도 들어 올렸다 치고 그러면은 레인지가 8배에서 12배 사이가 아니라 8.5배에서 12.5배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현재 11배에서 12.5배까지 룸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봤자 뭐 한 14%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 14%를 보고 베팅을 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아래 위를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다운사이드를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다시 10배 혹은 9배 혹은 정말 안 좋게 8배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다운사이드 포텐셜은 뭐 20% 30%까지도 나오는 상태인데 이게 매력적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경로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코스피가 싸니까 사자라고 말할 구간은 지났다. 지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월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10월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하반기에 좋아질 때 그때 좀 비중을 줄였다가 그때 사자 했는데 지금 벌써 올랐단 말이죠. 그럼 그 전까지의 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의 뷰를 의거하면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될 때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헷갈리는 게 기관은 팔고 있어요. 팔고 있나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이 시그널이.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 살 때 우리도 사야 된다. 따라서 해야 된다. 외국인의 동향이 결국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전체 시총을 많이 따라가는 게 맞고요. 사실 그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몰랐는데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있군요. 일단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몇 가지 안 돼요. 그냥 딱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위험 자산 선호,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낫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흥국 선호,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낫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 다음에 가끔씩 뭐 한국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이거는 가끔이고 지금은 그 기대는 넣어두는 게 좋을 거고 그럼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셋 다 어느 정도 말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이 좀 완화적 스탠스로 나오고 그게 어떤 분위기 변화의 트리거가 됐다면은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액션은 당연히 채권보다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고 이제 돈을 좀 풀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럼 채권은 이제 오를 거니까 올랐으니까 팔고 판 걸로 이제 주식시장 좋아질 거니까 주식을 사고 거기에 더하기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으니까 돈을 푸니까 달러 약세로 가는 거에 베팅을 해서 미국 주식 혹은 선진국 주식보다는 신흥국 주식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좀 되게 단기 움직임인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 때처럼 어떤 되게 큰 한 6개월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계속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한 2주 정도의 움직임이 이런 이유로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는 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베팅을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이거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미국이 칩4 동맹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굳이 한국에 나쁠 거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좀 공부를 해봤을 때 뭐 한국엔 굳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뭐 이걸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내년 이후 캐펙스를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반등을 했다가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었나요? 또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반등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도 조금은 애매한 구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홍 대표님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현재 수급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뭘 보고 투자하지? 라고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지? 어떤 지표들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은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좀 틀린가요? 다른가요? 성격이? 가치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짧게, 최대한 짧게. 네, 그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왜요? 가치 투자가 하긴 예전에는 되게 그 최선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가치 투자가 주류였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좀 요 용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치 투자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투자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좀 논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준다.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로 쓰는 용어는 뭐 펀더멘탈에 기반한 투자라거나 혹은 뭐 탑다운 바텀업 투자 뭐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정의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그 아까 하신 질문을 받자면은 일단 그 시장의 상태를 좀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크로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그게 좋은 쪽, 나쁜 쪽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는 애매한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좀 되게 불편하다. 여기선 좀 되게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겠다. 다 같이 급락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좀 불안불안한 국면이 있고 반대로 시장 전반적으로 너무 싸서 그래서 지금은 좀 맘 편하게 대충 아무거나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면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시장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을 믿고 그냥 가자라고 생각할 국면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 시장에서 기간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는 요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를 딱딱딱 둬서 뭐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뭐 85점 이상이면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매크로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일 때 매수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조금만 사고 지켜보거나 뭐 그래야 할 국면들이 가끔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한 1월 같은 국면이 저는 윗구간, 위험한 구간. 그러니까 매크로가 좀 부진 이상해 보이니까 좀 조심하자라고 했어야 했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올해 6월 말 정도는 약간은 이제 아래쪽 구간. 그러니까 이제 좀 맘 편하게 주식을 대충 사도 되겠다라는 구간이었던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는 현재 상태는 그냥 그 80%의 애매한 구간인 거죠. 매크로를 보긴 보되 이걸 가지고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을 하진 말자라는 그런 상태인 거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 당연히 내가 믿고 갈 회사들이 잘 버티고 있느냐. 일단 인플레이션은 되게 심했는데 그럼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얼마나 원가 절감을 잘 했고 혹은 다른 회사가 무너져 갈 때 새로운 매출처를 구했고 사실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 혹은 40% 늘어난 회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2분기도 실적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좋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회사가 많이 있고, 근데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작년보다 오히려 하락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움직임 때문에 6월 들어서 특히 좀 도매급으로 다 같이 얻어맞은 거죠. 그럼 그런 회사들을 내가 발견해서 보고 있다면은 그런 회사들을 계속 쥐고 가기에는 저는 뭐 좀 어렵지 않은 구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어떤 우리 홍 대표님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투자 철학이 담겨 있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이제 올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홍진채 대표님이 어떤 식의 그 지표를,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의 포지션을 바꿨던 어떤 흐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시기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컴플라이언스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그 적당한 선에서 하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그러니까 왜 팔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네. 위험하니까 일단 비중을 막 50%로 확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량질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또 비중을 또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과격하게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하진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 1월에는 현금 비중이 한 50%까지 가 있긴 했었어요. 뭐 여러 좀 이유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다행히 1월에는 별로 얻어맞지 않았고, 근데 2월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는 한 4월까지는 성과가 좋았거든요. YTD, 그러니까 연초 이후 수익률로 플러스를 내고 있었어요. 5월 첫째 주, 한 둘째 주 정도에 살짝 마이너스로 갔었는데, 일단 1월에 되게 크게 아웃퍼폼을 했고 2월에도 플러스가 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현금이 너무 많아서 2월에는 현금을 좀 줄이긴 했고요. 공교롭게도 그때 또 워런 버핏도 현금을 좀 줄이고 있더라고요. 약간 뿌듯했었는데, 아무튼 3, 4월까지는 그래도 좀 이게 되게 애매했던 게, 저희가 성과가 좋다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제가 좋게 보는 회사들은 주가가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월에 주가가 빠진 회사들은 사실 작년부터 되게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래의 성장 기대치를 과감하게 많이 당겨온, 그러니까 할인율을 낮춰가고 미래의 성장 기대감을 되게 높게 잡은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이거는 사실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올해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QT도 생각보다 빨리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쯤에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성장주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이제 되게 좋은 걸 보면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매크로 지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 심리. 네, 심리. 뭘 믿고 있는가라는 거고, 근데 막상 아무리 좋게 보고 싶다 하더라도 막상 본인 주머니에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좋게 보는 시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이 됐던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펀더멘탈한 어떤 공식을 왜곡해가면서까지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좋을 거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주식들은 좀 많이 비워넣거나 아니면 더 사고 싶어도 사지 않거나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저희도 약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6월 들어서 저희도 좀 많이 손실이 났어요. 급락을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 역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안 되고 그냥 모두가 맞는 건데 그냥 순서가 있을 뿐이구나, 얻어맞는 순서가 있을 뿐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닫고, 어쨌거나 그때 이제 전 종목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살만하냐라고 봤을 때 살 주식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은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라는 상태였는데, 6월 말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사고 싶은 주식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건 혹은 사고 싶지만 좀 비싸서 못 건드리고 있는 주식들, 이 주식들이 되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니, 왜 귀하신 분이 이런 누추한 가격에 와 계십니까? 누추한.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좀 주워 담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6월, 7월, 8월 들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그때 반등을 한 주식들이 어떤 종류의 주식이냐면은 올 상반기에 이제 많이 급락을 했던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주식들이 이제 다시 돈을 푸는 건가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이 반등을 했고 근데 제가 좋게 보는 이런 주식들은 물론 반등은 했는데 약간 시장이랑 비슷하게 혹은 시장보다 약간 뒤처지는 정도의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런 주식들은 뭐 일단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계속 이익 체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체력이 좋아질수록 향후에 이 개별 기업들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회사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더 사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그 좋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섹터예요? 그 회사 이름까지 얘기하기는 좀 걸리나요? 네, 회사 이름은 그렇고요. 네, 회사 이름은 딱 걸리는 거고요. 걸리는 거고. 섹터 제가 탑다운으로 섹터별로 보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 뭐 소재나 이건 섹터를 얘기하면 종목들이 다 나오는 건데 뭐 반도체 쪽에서 소재뿐만 아니라 그 약간 소재와 약간 비슷한 성격의 부품들이 있어요. 그 소모품 성격의 그런 회사들은 다 계속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는 또 좀 뭐 어차피 개별 기업들은 여러 이슈가 많으니까 회사는 되게 잘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여러 이슈로 좀 주가가 급락했던 회사들도 있고 근데 그런 회사가 이제 여전히 실적이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뭐 몇 개를 사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펀더멘탈이 되게 좋다기보다는 약간 뭐 저도 어쨌거나 뭐 단 한 가지 스타일로만 하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탑다운 관점에서 이런 섹터들이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보자 이런 식으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네 그런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몇 개를 사놓긴 했는데 네 그것들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지? 네, 뭐 일단 그 정도? 네. 네. 일단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현재 뭐 진짜 겨울이 오고 있다. 뭐 디램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론 같은 경우 계속 증설을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단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안 좋다 할 때가 역발상 투자하기 좋은 때인지 아니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걸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별 업종의 전망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 자체로 당신이 옳다는 그 확신을 하지 말라고. 정확히 이 멘트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남들과 다르게 간다는 것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그 말은 남들과 같이 가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가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가는 게 의미 없는 것만큼이나 남들과 다르게 가는 것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미래 경로가 어떻게 될 건가, 좋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거고 안 좋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그냥 그 업사이드 대비 다운사이드가 적으면 그러니까 내가 좀 틀렸을 때 깨지는 폭보다 내가 맞았을 때 버는 폭이 더 크면은 그런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모두가 안 좋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모두가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근거는 또 무엇이냐 누군간 좋게 보고 있을 그렇지. 거잖아요. 사실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낮은 가격에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좋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좋게 보고 있다 혹은 모두가 안 좋게 본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좀 되게 조심스럽게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나 약간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를 안 좋게 볼 여지는 되게 많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떨어질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업종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고 여기서 치킨 게임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그 세 개의 플레이어가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이거 안 쓸 거 아니고 근데 최근에 전방산업 차원에서 좀 약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얻어맞으면서 PC 쪽 수요가 되게 늘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또 공급 부족이 될 정도로 되게 부족했었고 그랬다가 이제는 그 수요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PC 빠지고 모바일 빠지는 거야 당연한 수준인데 그럼 거기에서 서버 쪽이 늘어날 거야. 서버 쪽도 사실 뭐 쉽진 않아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서버도 감가상각이 될 거고 뭐 PC도 언젠가는 교체 주기가 다시 돌아올 거고 결국은 이 세 명의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업황을 가지고 좀 매매 아이디어로 삼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보다는 그 세 군데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을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이익이 나는 게 그 회사 내부의 직원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 정도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느냐. 근데 또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엄청난 돈을 수십조의 돈을 쏟아붓는데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쏟아부을까? 이런 생각. 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려를 하는데 근데 최근 한 2017년 이후 사이클에서는 다운 사이클이 되더라도 그 적자가 나는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세 명 플레이어가 서로 눈치 보면서 계속 돈을 잘 버는 그런 노하우는 서로 좀 잘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베팅해서 돈을 벌기에는 뭐랄까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그건 또 좀 우려가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일까라는 고민은 좀 더 해봐야 될 거고요. 어차피 정리가 되었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물론 전자닉스가 마이크론보다 PER이 좀 싸기는 하지만 또 뭐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언제 어떤 식으로 갭이 메꿔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아이디어가 없다면은 그거에 베팅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런 건 할 수 있죠. 뭐 하이닉스가 PBR 뭐 1 언더로 빠졌을 때 사면은 뭐 언제나 이기는 게임이었다. 뭐 통계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최근에도 또 옳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베팅을 했을 때 업사이드가 얼마인데 그러면 PBR 1배에서 사서 1.4배까지 간다. 그럼 40% 먹는 건데 또 시장이 나한테 그 40%를 고스란히 다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운 좋게 내가 잘 사고 잘 빠져나오면 한 20% 번다 치고 근데 이런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3년에 한 번인 건데 그럼 3년에 한 번 이 베팅을 잘 먹고 나오면은 그러면 한 연 7% 버는 게임이 되는 건데 그 게임을 하기에는 좀 피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물론 하이닉스 이렇게 베팅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은 게임이긴 해요. 트레이딩하는. 네.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 뭐, 한 3년, 5년 정도 후에 지금보다 이익이 2배, 3배 늘어나 있을 그런 회사. 뭐, 삼성전자가 3년, 5년 후에 지금보다 이익이 2배 늘어나 있을까? 그건 좀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지. 훌륭한 회사다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겠지만, 모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뒷단에서 좀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밸류 체인이 있는데 그 밸류 체인에서 좀 자기 영역을 야금야금 넓혀 나가면은 전체 반도체 업황보다 이제 더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회사들을 잘 집어담고 가고 있으면은 뭐 반도체 업황이 뭐 굳이 신경이 쓰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냐.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 이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이사이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 트레이딩이 자꾸 되고 물론 뭐 장기 계좌, 단기 계좌 나누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이 주변 환경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말씀하신 대로 정말 펀더멘탈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싼 주식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저평가된 종목 이거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런 걸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주식을 딱 잡아서 우리 홍 대표님처럼 이렇게 뚝심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일단은 그런 종목을 찾는 방법보다는
뭐랄까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뭐 장기 투자가 무조건 낫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PBR 싼 주식을 사세요 이 얘기도 당연히 아니고, 사실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내가 잘 잡았는데 짧은 시기에 한두 달 안에 이 저평가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장기 투자냐 비자발적 장기 투자냐라는 건 좀 구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 갭 메꾸기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짧은 시간에 갭이 메꿔졌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뭐랄까 장기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희일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희일비 안 하려고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하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슬픈 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슬퍼. 맞아요. 네, 남들이 웃을 때 나만 슬픈. 뭐 우리 한전 보면 딱 나오잖아요. 포스코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포스코 워렌 버핏이 사가지고 세계적인 투자가가 선택한 좋은 주식 이랬다가 워렌 버핏이 어느 날 보니까 팔았어.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K 주식의 훌륭함을 버핏 선생님도 그제서야 아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랄까 기업을 볼 때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 두 명이 서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기면은 내가 한 칸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가 지면은 한 칸 내려가고. 근데 여기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계속 하면은 뭐 가위바위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많이 지면은 그 올라가는 속도보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에서 그럼 내가 주목해야 될 게 가위바위보 실력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냐, 그걸 구분하는 그 두 가지는 좀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고요. 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라 함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그 기업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느냐인 건데,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걸 보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가위바위보를 본다라고, 가위바위보 실력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뭐 최근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사업에서 이번 분기에 이익을 얼마 벌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에는 얼마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돈을 못 벌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돈을 벌 것 같아, 혹은 반대로 돈을 잘 벌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번 분기에는 좀 꺾일 것 같아, 뭐 이런 게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고자 하는 게임인 거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냐라 함은 이 기업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인플레이션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원가 절감 활동을 잘 해냈는지, 그 다음에 경쟁사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빈틈을 얼마나 잘 공략을 해서 새로운 고객사를 그 개척을 했는지, 뭐 이런 활동들. 그 다음에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이 기업이 진짜로 그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 비용보다 더 높은 ROIC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기업 인수를 하건 뭐 신사업 진출을 하건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활동들을 장기간 보여온 회사라면은 이 회사는 가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회사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잡았을 때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조금 지더라도 그래도 한 2, 3년 지났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내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뭐 인플레이션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 뭐 이런 걸 볼 때에도 이 두 가지의 구분법에 따라서 내가 내릴 결론이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를 과연 한국에서 적용했을 때 수익률이 나오겠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
그 투자 실적이 나왔는데 워렌 버핏도 57조 손실을 봤나요? 뭐 워낙 큰 돈 굴리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걸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워렌 버핏 저는 과거 그 언제죠? 그 2000년도 버블, IT 버블 때도 큰 적자였는데 결국은 큰 수익으로 전환됐던 걸로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투자자의 마인드. 네. 일단은 그 요런 얘기들을 저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는 게 버크셔에서의 분기 실적을 언제부터 신경을 썼을까? 요즘 버크셔가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버크셔의 분기 실적까지 이렇게 따진다고 되게 다들 되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네, 네. 쉽게 접하기도 하고 네.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뭐 좀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좀 약간 저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들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제가 좀 너무 나이브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뭐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버크셔의 자산 규모가 한 9,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되고 그럼 한 1조 원이라 1,000조 원이라 치고 1,000조 원에서 한 60조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6% 정도인 거잖아요. 2분기 동안 마이너스 6% 손실이 났다는 건데 2분기 동안 S&P 500이 한 16% 빠졌거든요. 그럼 일단 그거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 잘한 거네요. 10%포인트 아웃퍼폼을 한 거고 그리고 물론 버크셔는 그 상장 주식들이 있고 비상장 회사도 있고 비상장 회사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거를 약간 상쇄를 해주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라도 그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고 한 6분의 1 정도를 상쇄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뭐 시장이 16% 빠지는데 뭐 자기네는 마이너스 6% 빠졌으니까 잘 한 거고 그리고 버핏이 이야기하는 버크셔의 성과 지표는 S&P 500 대비 자기네 북밸류 주당 순자산이 얼마나 잘 늘어나고 있는가 그걸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잘하고 있고 1분기에는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전체에 걸쳐서 뭐 한 마이너스 5% 정도가 났다는 건데 상반기에 S&P 500이 하락한 걸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0조 원이라는 그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거대하게 다가오니까 그 개미가 바라보기에는 너무 큰 손. 네, 그런 건데 이거는 버핏이나 버크셔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닌 거요? 네, 그냥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라고 하고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IT 버블이 한창 심할 때 98년, 99년에는 특히 재밌었던 게 버핏이 나서서 원래 그런 사람들은 전체 시장에 대한 코멘트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99년 하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서 연설 혹은 기고문에서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버핏도 좀 굉장히 뭐랄까 마음속으로는 좀 쫓겼을 수도 있고 아무튼 시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은 지금 시장은 올해 1월에도 2월에 그때 애뉴얼 리포트 발표했을 때는 시장에 별로 재미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놓고는 그 4월 말에 주주총회 하기 전까지 대형 인수권을 3개를 했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지분 매입을 했다라는 건 좀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이냐 혹은 그때 또 좀 반등을 해가지고 아니다. 혹은 그 이전에 마켓 타이밍을 되게 잘했던 때가 있어요. 1969년이라던가 75년이라던가 그럴 때 마켓 타이밍을 되게 잘 했던 것 같은데 2000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나는 그렇게 의도한 적이 없다. 그냥 기대 수익률이 괜찮아 보이는 자산을 발견했을 때 그냥 더 많이 살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번에 올 상반기에 있었던 주요 매수건들도 딱히 마켓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그냥 좋은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지른거릴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 5, 6월 이 2분기의 하락에 대해서도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냥 지금 시점에 올해 상반기 때보다 지금 더 괜찮은 주식이 많아졌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더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금은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좀 질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옥시덴탈 지분도 더 샀고 하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뭐랄까 버핏의 요 올해 혹은 내년의 성과가 버핏 스타일의 투자가 계속 작동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이미 좀 그분이 보여주신 성과는 너무 장기간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버핏이 실제로 하는 투자 기법이 어떤 형태인가 그걸 공부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한국이건 미국이건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의 수는 훨씬 적을 수 있겠지만 근데 버핏처럼 뭐 우리가 1조 달러 굴릴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괜찮다 하는 주식,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 중장기적으로 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더 커질 것이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하는 건데 우리는 수급 논리,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슈거리가 있냐 없냐로 이거를 좀 판단하는, 그래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 투자책, 미국 사람이 쓴 투자책 혹은 유럽 사람이 쓴 투자책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그 K 국장, 국장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도 뭐 딱히 반대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미국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뭐 우리는 펀더멘탈만 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정말 정보가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뭐 그런 시장이야. 미국 사람들은 모멘텀 안 보고 뭐 단타 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다라는 착각을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다른 자산 대비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되게 좋고 여러 뉴스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요런 속성들을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고, 그럼 요런 속성들을 가진 어떤 자산을 인간이 보았을 때는 일일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냥 길게 보려고 하더라도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이러면은, 그치. 얼마 전에 본 어떤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그 주식은 농사를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 씨를 뿌려놓고 오늘 벼가 자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 옆집에 있는 벼는 하루 만에 자라던데요. 그러니까, 그치. 네, 어떤 씨를 뿌렸냐에 따라. 내 벼는 1년이 걸리는데 옆집에 있는 벼는 하루 만에 자라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이걸 보고 어찌 이 씨앗을 안 따라갈 수 있겠냐, 옆집에서 뿌린 씨앗 뭔데 뭐 샀는데 해가지고 나도 그거 사서 빨리 뿌리고 이러고 싶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당연한 심리고, 한국장이 뭐 특이한 몇 가지가 있기는 하죠. 한국장은 뭐 소규모 개방 경제여서 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많이 좌우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거기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우하고, 뭐 그렇긴 한데, 또 다른 형태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다변화된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뭐 독일은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뭐 영국은 금융회사들 있고, 뭐 아세안 국가들만 가보더라도 다 뭐 금융회사 혹은 뭐 부동산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홍콩 시장을 보더라도 홍콩에도 뭐 금융회사나 오일 회사가 좀 크게 있고, 뭐 중국 시장, 중국 본토 시장을 가보면은 여러 인더스트리가 있긴 하지만 뭐 또 거긴 중국이고, 뭐 그렇다고 일본 장을 보자니 일본도 괜찮은 회사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일본, 한국 정도가 되게 인더스트리가 다변화돼 있고 뭐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내가 어떤 에셋을 고르냐의 문제인 거지, 뭐 장 전체의 난이도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 자체의 난이도와 K 시장의 난이도를 우리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 우리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숲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와 썩어가는 낙엽들이 있고 벌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냥 K장은 이런데 하지만 미국 사람 역시 이런 걸 느끼고 있다. 그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식시장의 특성이지 한국장의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라기보다 한국장의 문제도 뭐 한 20% 정도는 껴있지 않을까라고 절대적이진 생각하는데, 않다. 네,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 시장의 문제는 내가 그냥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대외 변수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고, CEO들에 의한.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대외 변수에 노출된 거는 사실 그건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다라는 거는 지배 구조 못 믿는 회사는 그냥 내가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아무도 나에게 주식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사면 될 일이고, 혹은 내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한다면은 이 기업에 조만간 이런 지배 구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보자. 이런 어떤 단기적 접근 아이디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 주변이니까 정보 접근성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도 뭐 나는 한국에 있는 이상한 회사보다 뭐 나이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 좋아. 나는 나이키 리셀 언제 하는지 이런 거 다 꿰고 있어. 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나이키 주식이 나한테는 좀 약간 뭔가 내 시장에 있는 주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뭘 잘 알고 뭘 잘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의 문제지, 그게 뭐 국장이냐 미장이냐, 그거는 좀 우선순위에선 많이 밀리는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로 뭔가 규정을 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일단 첫 번째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이라는 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와 복잡 다단한 여러 이해관계와 심리들이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고가 유연해야 되겠다. 하나로 그냥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 가운데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취사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리가 잘 됐어요? 아, 힘들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홍진채 대표님의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이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네, 우리가 어떻게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울 것인가 한번 또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한국 시장, 미국장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보통 내가 안 되면 가장 쉬운 게 사실은 남 탓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런 주식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것들 안 사면 되고, 뭐 이런 이슈 있으면 안 사. 그 가운데서도 고를 수 있는데 어쨌건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 탓으로소이다 에서 일단 모든 문제의 시발점, 해결을 위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세트 함께 해주신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